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브랜드 커피점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간단히 홀 청소를 하고 오늘 재료를 체크한 다음에 로스팅된 커피의 배합 상태를 확인하고는 지정된 통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죠. 워낙 메뉴가 다양하다 보니 숙지해야 할 것도 많고 신제품은 계절별로 다르게 출시되므로 미리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꽤 까다로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전 시니어 바리스타가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요. 물론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너무 평범하다 못해 그저 보통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삶에 파문처럼 변화가 생긴 건 바로 남편의 명예퇴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명퇴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직 50대 중반인데 무슨 소린가 싶었죠. 평생 몸을 담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퇴를 권고받았다는데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선후배 관계도 좋고 동료 간의 신망도 아주 두터웠거든요. 사돈의 팔촌의 경조사까지 다 챙기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오지랖이 넓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국내 유수의 가구업체입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보다는 오픈마인드로 서로의 배려와 조화를 모토로 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인사 고과를 매길 때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더 비중을 뒀어요. 물론 남편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일부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내가 손해보자는 주의거든요. 해마다 남편은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누구나 남편을 좋아했죠. 윗사람은 남편을 든든하게 생각했고 아랫사람은 남편을 멘토로서 잘 따랐어요. 남편은 아랫사람에게 강요하기 전에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랫사람들도 남편을 보면서 성장했고요. 심지어 남편은 제일 먼저 대리를 달았고 동기들보다 훨씬 빨리 과장과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퇴를 권고받았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말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는 그렇게 고리타분해서가 아니라 괜히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아끼는 편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캐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언제나 남편을 믿는 편이었고요. 남편은 경기가 안 좋고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내 남편이냐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입사해서 3년 동안은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죠. 가구 회사다 보니 가구를 제작할 나무를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동남아 지역에 오지란 오지는 다 다니면서 최고의 나무를 확보하느라 꽤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분쟁 지역도 있고 신변 보장이 안 되는 곳도 많아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뜻 가겠다는 직원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장 경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서 갔죠. 그때 막 결혼을 하고 신혼 때였는데 전 3년 동안 독수 공방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돌아오자마자 대리를 달았어요. 남편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먼저 하는 편이었습니다. 가구는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도 있어서
목재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맞는 디자인도 큰 몫을 했죠. 같은 옷장이라고 해도 나이와 세대별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색상도 달랐고요. 남편은 이미 30년 전 그때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 조사팀을 꾸리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완벽주의자이기도 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날 데이트의 모든 플랜을 꼼꼼하게 짜와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맞선을 보고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 항상 데이트 규칙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만날 경우에는 저녁을 먼저 먹고 차를 마신 뒤 심야 영화를 보고 남편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룰이었죠. 일요일에 만날 경우에는 점심 전에 만나서 조조로 영화를 본 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걷거나 차를 마시다가 저녁 전에 헤어졌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일요일엔 저녁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게 남편의 룰이었죠. 처음엔 좀 유별나다 싶었지만 매사 흐리멍텅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보다는 정확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전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선택에 후회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너무 틀에 박혀서 융통성도 없이 꽉 막힌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적절히 조율하고 조절하면서 성공은 못하더라도 실패를 줄이자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은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때 빛을 발했죠. 수능 점수에 따라서 3지망까지 대학을 선택했는데 대개 1지망은 합격 확률이 낮지만 가고 싶은 곳에 하고 2지망은 합격 확률과 원하는 학과가 반반인 곳에 지원했어요. 마지막 3지망은 완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쪽에 원서를 넣었죠. 남편은 1지망은 실패할 게 뻔하고 2지망도 실패와 성공 확률이 반반에 불과한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아들과 수십 차례 논쟁을 벌인 뒤 결국 둘이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라고 했지만 아들이 남편에게 설득을 당한 거였죠. 1지망은 합격 안정권이 돼 아들이 원하는 경영학과, 2지망은 합격 안정권이 돼 남편이 원하는 법학과, 3지망은 무조건 합격하되 아들이 원하는 신문방송학과. 모두 합격했어요. 아들은 결국 1지망을 선택해서 등록했고요. 실패를 줄이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남편의 철학은 아들이 빼닮았죠. 경영학과를 간 이유가 그와 비슷했어요. 문과면서도 이과적 공부도 필요하니까 두루두루 배운 뒤 가장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진로를 짤 계획을 세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성격은 언제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 탓에 스스로를 달달 볶는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뭔가에 꽂히면 밤낮이 없었죠. 왜 그런 말 있죠? 옆에서 구슬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랬어요. 한 번은 남편이 맡은 새 프로젝트 문제로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할 때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왔었는데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느라 욕조에 물을 틀어놓은 것도 잊은 채 옷을 갈아입고는 다시 회사로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까딱하면 집이 물바다가 될 뻔했죠. 그렇게 몰두하면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니까 시간이 나면 한꺼번에 폭식을 하는 버릇도 생겼어요. 늘 소화불량에 변비를 달고 살았습니다. 전 하나밖에 없는 제 남편이 잘못될까 늘 노심초사했고요. 남편만 힘들게 일하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집에서 아내가 남편 신경 쓰지 않게 나머지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남편들도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전 남편이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표현은 잘 못해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싶으니까 가끔 남편이 자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었죠. 명퇴 얘기가 나오고 그즈음 남편은 뭔가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잠도 잘 못 자더군요.
혈변을 보는 게 심상치 않아서 제가 억지로 끌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대장에 용종이 보인다고 했어요. 용종이야 금방 뗄 수 있고 혈변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전 당장 남편이 잘못될까 걱정이 돼서 그냥 명퇴를 하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명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고한 남편이 좀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왔다 갔다 했어요. 퇴직금과 명퇴 보너스로 2년치 연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합쳐서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더군요. 아직 아들과 딸이 대학생이라 학비며 들어갈 것도 많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겨우 대출 끼고 장만했는데 앞으로 남은 대출금도 있고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정말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속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태연했죠. 저 혼자 속만 끓이기를 한 달쯤 지났을 때 뜬금없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학원을 다니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동네 근처에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커피를 좋아했고 가끔 원두를 사서 집에서 로스팅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 프라이팬을 여러 개 태워 먹기도 했죠. 그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려는 생각에 응원을 보내면서도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카페를 열면 홀서빙이나 설거지를 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더군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커피를 내려야 할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알바비도 비싼데 차라리 제가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오전에 학원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유명 브랜드 커피점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이것저것 커피를 시켜서 맛을 보고 나름 공부를 했어요. 다시 오후에는 학원에서 실습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필기시험 공부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는데 남편은 로스팅부터 커피를 제조해서 내리고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1급에 도전했고 전 완전 전문가 수준은 필요 없어서 2급에 도전했죠. 운이 좋았는지 우리들은 모두 필기와 실기 시험에 나란히 붙었습니다. 시험 당일에 남편이 긴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원래 긴장하면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 버릇 때문에 시험을 망치면 어쩌나 속을 끓였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남편의 계획은 바로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브랜드 커피점에 취직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6개월간 알바를 했어요. 실무를 쌓으면서도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꽤 만족했죠. 얼마나 열심히 알바를 하는지 커피 전문점을 그만둘 때는 본사에서 새로 개업하는 지점에 점장으로 남편을 추천할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이 다 20대부터 30대가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 50을 넘긴 중년의 아저씨가 알바를 하고 있으니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해도 거의 아들뻘이나 되는 직원들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적인 모습이 툭 붉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평생 윗사람 노릇만 했으니 괜히 사소한 것에서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죠. 출근시킬 때마다 전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꼰대 아저씨처럼 보였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친해지자 그렇게 너그럽고 생각이 열려있는 아저씨는 처음 봤다고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린 동료 직원들이 남편에게 인생 상담을 다 할 정도였대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명태에 대한 불안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무사히 실패를 줄이는 자신의 첫 계획을 잘 마쳤고요.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평생 직장은 없는 거죠. 오히려 기회만 된다면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끝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게 인생이죠. 그게 살아간다는 증거라며 언젠가 남편이 씩 웃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웃고 있지만 일생일대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도 걱정할 시간에 행동하는 게 남편의 신조다 보니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겁니다. 실전 경험을 쌓은 남편은 동네 상가를 돌아다니며 카페 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좋으면 비싸고 목이 나쁘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이고 이런저런 조건을 다 맞추어도 워낙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 과연 장사가 될까 한가득 걱정만 들었어요. 남편은 직접 로스팅하고 커피 배합이나 비율에 차별화를 두면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전 여전히 잘 모르겠더군요. 가게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들이면서 또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햇살 좋은 가을에 커피 향을 풍기면서 오픈을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오픈 기념 행사로 전 메뉴 50%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했죠. 시음회도 열었고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부녀 회장님께 부탁해서 부녀의 모임을 무료로 카페에서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홍보 전단지도 돌렸어요. 한번 들린 손님들은 주변에 커피점이 많은데 여기 커피가 좀 독특하고 맛이 좋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전 사실 커피 맛이 거기서 거기지 싶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딱 마셔보더니 향이 어떻고 탄맛과 신맛 정도가 어떻고 하면서 남편과 대화를 곧잘 하더군요. 그럼 남편은 또 신나서 원두 원산지별 맛과 향의 차이를 얘기했죠. 남편이 생각한 카페 컨셉이 모두가 좋아하는 커피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라나 뭐라나 암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는 만큼 맛을 조절하고 향을 조절해서 원두를 배합한다는 거야. 왜 술집에 가면 자기 술을 킵해두는 것처럼 우리 커피도 그 손님만의 원두를 배합하여 로스팅해두고 오실 때마다 킵해둔 걸 마시는 거지. 어때? 아이디어 괜찮지? 좋네 뭐. 근데 그럼 손님들마다 전부 다 다른 커피를 마신다는 거야? 그렇지. 각자 취향과 개성에 맞게. 그런데 커피는 술하고 다르잖아. 시간이 지나면 향도 떨어지고 원두 맛도 덜해지고 그걸 언제까지 보관해 둘 건데? 그건 손님과 적당히 상의해야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당분간 시행착오는 좀 있겠지만 그 실패를 최소한 줄이면 이건 대박이야. 내 촉이 그래. 남편은 유난히 자신 있어 했습니다. 제가 봐도 개인별 맞춤 커피 전문점 컨셉은 좋아 보였어요. 다만 그만큼 단가가 비싸질 게 뻔했죠. 전 계산기부터 두드려보는 성격이라 또 불안했습니다. 개업하고 첫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카페 근처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어서 엄마들이 애들 등교시키고 나면 항상 카페에 모여 교육 정보도 교환하고 수다를 떨었죠. 브런치를 먹기도 하고요. 남편은 매일 오는 손님들의 나이대별 커피 취향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신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같이 분석에 도움을 주었죠. 나이대별로 나누고 회원가입하면서 받은 직업을 보면서 또 직업대별로 나누었죠. 그들이 자주 마시는 커피를 또 분석하고요. 제가 볼 땐 다 비슷해 보였는데 남편은 그 미세한 차이가 중요하다고 찾아본 자료를 수십 번도 더 읽고 또 읽더군요. 카페가 석 달째로 접어들자 어느 정도 나이대별 손님들의 취향도 파악되고 대체로 많이 나가는 커피 종류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며 메뉴를 다시 정리하면서 잘 나가는 커피 종류와 가격은 비싸지만 평가가 좋은 메뉴를 구분하여 판매 전략도 다시 세웠죠. 남편이 주로 커피를 내리고 주문받은 메뉴를 만들어내면 전 손님을 상대하면서 계산을 했어요.
간혹 제가 카페를 비우게 되면 남편이 손님을 맡기도 했는데 꼭 그때마다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가 권위적이라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면 누구보다 정 많고 이타적인 사람인데 늘 그런 오해를 받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소신대로 정직하게 잘 밀고 나가면 손님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래도 손님들에겐 좀 더 생글생글 웃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요. 내 딴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아요. 그래도 더 스마일. 알겠죠? 전 최대한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나 거래업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일부러 웃거나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장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감정 노동이었습니다. 더욱 카페는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 싫어도 웃고 화가 나도 웃어야 했죠. 아이들도 주말이면 카페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인건비가 장난 아니니까 알바생은 쓸 엄두를 못 냈어요. 국문학과를 다니는 딸은 전공을 살려서 카페 앞 알림판에 계절에 맞는 시도 써서 붙이고 카페 여기저기 읽을 만한 책도 배치해두면서 보는 맛에도 신경 쓰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아들과 딸까지 우리 일을 돕고 나서니까 훨씬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명퇴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한동안 아이들이 좀 의기소침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다며 딸은 울먹이기도 했죠. 하지만 묵묵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도 느끼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라면 하나 스스로 끓여 먹지도 않는 아들이 카페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간단한 음료는 알아서 내기도 하더군요. 전 뜻하지 않은 고비를 겪었지만 또 이렇게 넘어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카페에 단골로 오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근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는데 커피 맛이 좋다고 원래 단골로 다니던 카페에서 우리 집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우린 고마워서 올 때마다 같은 가격에 더 큰 커피를 주고 가끔 맛을 보라고 제가 직접 구운 쿠키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 모임의 한 엄마가 문득 다른 곳은 10번 오면 한 번은 공짜로 커피를 주는데 왜 여긴 쿠폰제가 없냐고 묻더랍니다. 그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남편이 혼자 카페를 볼 때였어요. 남편은 나름 설명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쿠폰에도 알고 보면 공짜로 먹는 커피의 가격을 산정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 공짜는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쿠폰제가 없는 대신에 아메리카노는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최고의 고급 원두만 배합해서 제공한다고 덧붙였답니다. 사실 그냥 웃으면서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쿠폰제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대신 사이즈를 더 큰 걸로 드리겠다든지 다른 원하는 게 있으면 다음엔 그냥 서비스로 드리겠다든지 얼마든지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진심을 다해 만들고 있는 커피와 공짜 쿠폰을 연결시키고 다른 커피점과 비교하니까 기분이 좀 나빴던 거죠. 남편의 친절한 설명을 엄마들은 오히려 더 불친절하고 오만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웃자고 한 말에 왜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엄마들이 단체로 기분 나쁘다면서 다시는 오지 말자고 나갔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전 무척 속이 상했어요. 뉴스에 보면 괜히 손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안 좋게 댓글을 달아서 망하게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거든요. 남편은 손님이라고 무조건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전 왠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모임에 있던 엄마들 중에 맘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우리 카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는 오만하고 불친절한 사장이 운영하는 맛없는 카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날 자신들이 겪은 얘기를 좀 과장되게 올려놓기까지 했죠.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안 좋다고 하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서 안 좋다고 해버리는 건 말이에요. 엄마들이 줄줄이
우리 카페를 성토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심지어 우리 커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가짜 사진까지 올라오자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물질이 나왔다고 올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카페의 컵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매도를 시작하니까 서로 신이 나서 벌떼처럼 떠드는 형국이었죠. 그 맘카페 회원 중에 우리 카페 단골 엄마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너무 놀라고 가슴이 벌렁거려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우리 카페는 세상 최악의 카페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무도한 인간이고 그 남편을 따라 사는 여자가 불쌍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어디 회사에서 명퇴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올리기도 했죠. 그러자 그 밑으로 그렇게 양심불량이니까 명퇴를 당했지 라는 댓글이 또 주르르 이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 크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쿠폰제에 대해 나름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굽실거리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으로 글을 올려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너무 화도 나고 속이 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카페는 정말 거짓말처럼 손님이 오지 않았죠. 맘카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맘카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전 같은 동네에서 서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했죠. 전 단골 엄마를 통해서 맘카페 운영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사정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직접 사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 남편의 친필로 사과문도 올리라고 하더군요. 맘카페 운영자와 통화한 뒤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사과문도 쓰고 사죄하겠다는 겁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죄를 해야 하냐고 오히려 제가 화를 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남편은 그러면서 자신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 허무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맘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제가 카페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서투르고 뭘 잘 몰랐습니다. 그저 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제 딴에는 성심껏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생겨먹은 게 무뚝뚝하다 보니 충분히 오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을 본 맘카페 회원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과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카페가 망할까봐 억지로 사과한 티가 난다는 댓글이 달렸죠. 심성이 보인다는 말부터 저런 인간은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던 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거기에 댓글을 단 게 더 화근이 되었습니다. 맘카페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갑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나 봐요. 맘카페 회원들이 단체로 우리 카페 앞에 모여서 불매운동 시위를 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눈물만 났어요. 그 순간에도 전 카페가 망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상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나와보고 경찰이 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카페 문엔 맘카페 회원들이 던진 계란이 덕지덕지 붙어서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못 먹는 술을 계속 마시다가 속병이 나서 쓰러졌어요. 병원에도 가지 않고 며칠 끙끙 앓아누워 있더니 뭔가 결단을 한 듯 일어나서는 맘카페 운영자를 다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자포자기였어요. 일은 수습은 안 되고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감당이 안 되었어요. 딸은 자신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렵게 되자 내내 울기만 했고요.
남편은 맘카페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맘카페 운영자 3명이 나왔는데 다짜고짜 남편에게 무릎을 꿇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습을 해야 하니까 남편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그 순간 좀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지 못했으니 죄송하고 그런 사과문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맘카페 엄마들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카페에 다시 올렸더군요. 전 그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어요. 밤새 통곡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남편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남편이 아닌데 정말 법이 없다면 모두 다 요절을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사죄를 해도 그대로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우리 남편을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은 사진 아래 진작에 무릎을 꿇지 왜 사서 고생이냐. 가족들이 고생이다. 정신을 더 차려야 한다. 쌤통이라는 등 온갖 조롱의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전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애 키운다는 엄마들의 생각이 어쩜 저렇게 과격하고 무서운지 치가 떨렸어요. 자기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냥 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이러고도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양심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정말 따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큰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고 헬변을 계속 받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에 가니 대장암 2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저 용종만 있었는데 대장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 숨통이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삶을 포기한 듯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환자가 삶에 대한 끈을 놓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고 수술을 잘해도 소용없는 거라고 강조하셨죠. 남편은 그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먹는 것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니까 별도의 영양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항암 치료와 병행하면서 남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걸어서 들어간 병원에서 죽어 나온다더니 남편이 딱 그 처지가 되었어요. 전 매일 남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었는데 왜 이토록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신이 있다면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일어나 앉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딸렸고 급기야 말도 못하고 정신도 흐릿해졌어요. 남편은 정작 암보다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의 궁지로 자신을 내몰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치의도 난감해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치료제보다 더 강한 치료약은 환자 자신의 강한 의지와 살고자 하는 노력인데 남편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어요. 결국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는데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에 맘카페 그 여자를 만났어요. 전 여자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었습니다. 달아나는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후려치고 또 후려쳤어요. 깨어보니 꿈이라는 것을 알고 허망했죠. 그리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절통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죠.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일어나 보라고, 눈을 떠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이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소리에도 전 지금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장례는 옛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이 와서 마련하고 내내 지켜주었습니다. 다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놀라고 깊이 슬퍼하며 오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라고 하더니 전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언제나 자기가 먼저 손해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솔선수범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늘 자신이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무도한 맘카페 엄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아들이 고소하자고 할 때 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전 가까스로 기운을 차렸어요. 제가 정신을 놓으면 남편이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아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진심으로 아끼던 후배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물어보니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남편 소식을 알면 후배도 얼마나 상심할까 싶었죠. 3일 내내 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삶이라는 것도 끝이 있겠지만 여태 한 번도 남편의 부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끝내고 나니까 너무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결혼하고 20대엔 남편이 해외에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는 또 지방 근무를 하느라 신혼재미를 느끼지 못했죠. 주말마다 남편을 보러 가는 그 설레임이 마냥 좋아서 남편이 있는 지방 숙소로 한달음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싸간 불고기를 볶고 밥을 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일주일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얘기하는 게 다였지만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인정받기 시작하던 30대엔 낮밤 없이 일에 묻혀 살았지만 전 남편의 성실함과 듬직함이 좋았고 혼자 아이 둘을 기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우린 싸움도 별로 안 했어요. 웬만하면 남편이 제 생각을 다 들어주었죠. 간혹 제 생각이 틀려도 남편은 일단 해보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한 번 마음먹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법이니 그럴 때는 스스로 부딪혀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건 저에게 남편의 응원이자 격려였고 때론 조언이자 충고이기도 했어요. 조금 안정을 찾아갔던 마흔에는 남편이 과장을 달고 우리도 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장만했죠.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집을 팔고 다시 대출을 받아 지금의 큰 평수로 이사를 했고요. 남편은 대출 안 받고 집을 척척 사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했죠. 전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한 남편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우린 신혼여행 말고는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나중에 퇴직하면 원 없이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전 카페도 접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카페가 다시 개업한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과 딸은 한 집에 2명이나 대학을 다니는 게 무리라며 서로 의논을 하더니 아들은 3학년을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결정했어요. 딸은 알바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등록금도 벌겠다고 하더군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참 많은 것을 한순간에 바뀌게 만들었죠. 전 그 동네가 너무 싫었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네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습니다. 언제까지 간 사람만 생각하고 넋을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저도 파트타임 일을 하러 다녔죠. 그렇게 산 사람은 또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스산했어요. 생각해보면 2개 작은 바늘구멍에서 졸졸 흐르던 물이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되어 폭포수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담담한 설명이 그렇게 불친절이었을까요? 그저 조금 웃지 않았을 뿐인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걸까요? 그 작은 이유가 우리 가족의 모든 일상을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씩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남편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입대를 한 아들은 아버지 첫 기일에 가지 못해 가슴 아파했어요. 딸은 알바 때문에 혼자 먼저 납골당에 다녀갔고요. 남편을 보러 가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 더 눈물이 났습니다.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더 그랬고요. 먹먹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납골당에 가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해서 보니까 웬 여자가 남편 납골당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서는 누군지 잘 모르겠더군요. 젊은 여자 같았는데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저리 슬피 우는지 의아했습니다. 저기 누구신데 제 남편 납골당 앞에서 이러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를 듣고 울고 있던 여자가 돌아보는 순간 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맘카페 운영자였어요. 전 그만 얼어붙었죠. 여자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조차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를 보니 다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겨우 정리했던 분노와 원망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당장 뺨이라도 후려칠까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 참아야 했죠. 여자는 한참 울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더군요. 들을 말도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더니 제발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와 함께 납골당 안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여자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더군요. 찬물을 한 컵 마시고는 자신이 여기 오게 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명퇴하던 당시 원래 남편은 명퇴 명단에 있지 않았답니다. 부장이었던 남편은 자기 부서에 2명의 명퇴자를 무조건 차출하라는 윗선의 강요를 받았대요. 자발적 명퇴가 아닌 강압적 명퇴는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날 게 뻔했죠. 다행히 한 명은 명퇴 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어느 누구도 명퇴할 생각이 없었대요. 전 거기까지 듣고 이 여자가 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잠시 의아했어요. 여자는 자신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상무가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서의 강 과장은 인사 고과도 안 좋고 육아휴직도 여러 번 쓰고 지난번 오더를 잘못 내는 바람에 회사에 입힌 피해도 크니 강 과장을 무조건 책임지고 명퇴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답니다. 강 과장은 바로 남편이 가장 아낀다는 그 후배였어요. 제 기억에는 남편과 고향도 같고 대학도 선후배 사이라서 친해진 것도 있지만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의형제를 맺었다고 했죠. 암튼 강 과장 얘기가 나오자 전 귀를 쫑긋하고 그 여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 과장은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이라 어리고 노모도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40대인 강 과장에게 명퇴라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 없었죠. 고민 끝에 남편이 상무에게 대안을 제시했답니다. 남편이 명퇴를 하는 조건으로 강 과장은 해외 파견 근무를 보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물류지원팀의 해외 파견 근무는 동남아 오지로만 다니는 거라 고단하고 고달파서 누구도 잘 가지 않았죠.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좌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남편의 제안이 손해보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강 과장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답니다. 강 과장은 자신 때문에 명퇴를 하게 된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울먹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원래 명퇴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거짓말로 강 과장을 위로했고요. 그렇게 강 과장은 해외 파견을 갔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 남편 명퇴 얘기를 왜 당신한테 들어야 하죠?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1년 만에 남편의 납골당에 나타난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강 과장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멍해졌습니다. 그토록 남편을 괴롭혔던 맘카페 운영자가
바로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후배의 아내였다니. 남편은 그 후배를 위해 스스로 명퇴까지 했는데 그 후배의 아내는 맘카페를 운영하며 남편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니. 전 정말 이 사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울기만 했고요. 강 과장은 해외 파견 중에 남편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업무 때문에 마음대로 귀국을 할 수 없었죠. 얼마 전 귀국을 했고 회사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맘카페 운영자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형을 죽음으로 몰아간 맘카페를 고발하겠다며 직접 들어가 보고는 그 맘카페 운영자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을 보고 강 과장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대요. 인간의 도리도 양심도 모르는 이런 여자와는 살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고요. 그제야 여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강 과장은 여자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답니다. 지금이라도 사모님께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그분의 상처와 충격이 회복될 때까지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대요. 여자는 부랴부랴 저를 찾았지만 이미 카페도 닫고 이사를 간 뒤라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과장은 남편의 옛 휴대폰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휴대폰을 해지했으니 알 길이 없었죠. 결국 남편 기일에 제가 납골당에 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여자의 말을 다 듣고 전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남편을 부르다 실신을 했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어요. 여자와 강 과장이 와 있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 과장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늘 형님처럼 자신을 보살펴 주신 분이었는데 절대 자신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평생 자신들도 고통받으며 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생 저를 친형수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강 과장의 아내도 평생 형님으로 잘 모시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울먹였습니다. 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죠. 전 솔직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용서라니요. 그들도 똑같이 당하면 모를까.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강 과장과 아내는 매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맘카페에 제 남편과 관련하여 진실을 올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더군요. 맘카페 회원들도 모두 죄송하고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맘카페도 없어졌고요. 강 과장과 아내는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매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침에 직접 찾아와서 벨을 누르면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문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문자로 또 사죄의 글을 보냈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결같이 제 집에 찾아와서 사죄의 벨을 눌렀습니다. 딸도 불편해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용서를 구했죠. 강 과장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자신들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아파트에 소문이 나서 관리소장이 도대체 누군데 매일 찾아와 용서를 비냐고 묻더군요. 전 여기서도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라더니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옆에 누가 울고 있는데 강 과장과 아내였죠.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 왔다고 하더군요.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마침 강 과장 아내가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절 발견하고는 급히 병원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제 안 어지러우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강 과장과 아내는 제가 괜찮은지 묻고 또 물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강 과장과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여자들이 응급실에서 통곡을 하니까 다들 누가 죽은 줄 알고 놀라 쳐다보더군요.
전 강 과장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퇴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도 먹어야 한다더군요. 형님, 저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지 마세요. 전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심장 떨어지면 안 되지. 나 사실 용서 다 했었어요. 정말요? 근데 마음은 용서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한다고 하면 끝나는 걸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어쩜 어떤 계기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줄 계기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결국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맘카페 사건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한꺼번에 남편을 절벽으로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벽에서 남편을 구하지 못한 저에게 어쩜 더 화가 나서 누구도 쉽게 용서하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고요. 결국 이렇게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딸도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강 과장은 해외 파견 업무를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매일 먹을 것을 사다 나르고 어디 여행 가자며 예약을 하고 백화점 세일에서 샀다며 옷을 바리바리 사들고 오고 정말 귀찮게 하고 있고요. 전 유명 브랜드 커피점 시니어 바리스타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시 살아내고 있어요. 산 사람들의 세상에서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리움도 어느 순간엔 사라질 수도 있고 추억도 강물처럼 떠밀려 가버릴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오래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희생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심장에 담아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이들이 영원히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엔 어떤 기억과 그리움이 남아있나요? 그 기억도 잘 간직하시고 그리움도 오래 심장에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